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의 효능 5가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들도 김 하나만 있어도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 2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 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서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도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30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좋은데요. 이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속은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에 기름을 두른 팬에다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위의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도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놀랍죠? 오늘 놀랄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눈이죠, 눈.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드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좋습니다. 우유보다 4배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죠.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이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서 들기름을 바른 채로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5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 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 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 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 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 B1, 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B1, 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성분들의 약물이 비타민 B1, 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 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 2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 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비타민 B1, 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 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기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에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돼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갔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은 저희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링크 한번 보시고 김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초록잎 홍합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건지 좀 초록잎 홍합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애예요. 이게 뭐 1980년대 그때부터 이제 이미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뉴질랜드 지방에서 나는 특이한 생물 소재이고. 이게 뉴질랜드에서만 나나요? 네. 이거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 초록잎 홍합 자체는 관절염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록잎 홍합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잎 홍합에는 좀 특이한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메가3 하면은 DHA랑 EPA가 유명하죠. 네. EPA 같은 경우는 탄소가 20개에 이중결합이 5개가 있는 지방산이고, DHA 같은 경우는 탄소가 22개에 이중결합이 6개 있는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이 초록잎 홍합에는 그거보다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ETA라고 해서 탄소가 20개인데 이중결합이 4개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관절염 같은 경우도 그 재료로 쓰이는 맨 위에 있는 게 아라키도닉 엑시드라고 합니다. 근데 아라키도닉 엑시드도 탄소가 20개에 이중결합이 4개예요. 그런데 초록잎 홍합에는 ETA가 들어가 있죠. ETA가 에코사 테트라 에노익 엑시드인데, 그러니까 얘는 EPA보다 아라키도닉 엑시드의 패스웨이에 더 잘 들어가고, 얘가 거기에 껴서 들어가면 밑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다 항염증 반응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오메가3도 항염증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되게 좋다고 하지만 초록잎 홍합에 들어가 있는 ETA가 키 성분이에요. 키 성분.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초록잎 홍합을 복용을 했을 때 관절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ETA는 굉장히 특이한 성분입니다. 관절염과 관련된 임상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 ETA라고 하는 성분은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사증후군이나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초록잎 홍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소재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지 관절염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염증이 있으면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돼요. 근데 이것만 먹는다고 다이어트 되진 않죠. 그건 거짓말이고요. 만성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소재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초록잎 홍합이 굉장히 사람들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초록잎 홍합 자체는 무릎 관절의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콘드로이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도 함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잎 홍합 제품들 중에서는 오일만 빼서 먹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초록잎 홍합 자체를 분말화해서 먹는 부분이 있어요. 오일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오일만 집중적으로 먹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하는 능력은 분말에 비해서 좋을 수 있지만, 분말은 오일뿐만 아니라 관절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성분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런 애들은 연골의 재료를 주는 거예요. 염증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은 ETA라고 하는 지방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품 같은 걸 좀 보면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여기서 보면 25,000mg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초록잎 홍합에 어느 정도가 들어간 건지 25g 정도 되니까요. 뭐 홍합으로 따지면 한 8개 정도 들어가야 있다고 보일 수도 있겠네요. 홍합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홍합이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농축이 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따로 없고, 약이 아니면 다 서플리먼트예요. 보조제. 제가 이제 천연물 전공자인데 보통 천연물 하면 식물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물성 천연물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이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염증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스타디셀러라는 게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오고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왔다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면서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저도 과거부터 많이 친근한 소재고, 이번에 따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긴 했지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ETA 같은 굉장히 매력적인 성분도 있고요. 초록잎 홍합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쪽에서 건강을 위해서 즐겨 먹는 그런 어떤 계열의 동물성 천연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런 초록잎 홍합 같은 경우는 아까 예방으로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프신 분들이 이 보조제로 먹어도 괜찮은?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무슨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의약품만큼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관절, 자기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육아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이 초록잎 홍합 성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불편하실 때도 이런 걸 먹었을 때, 약이랑 같이 먹었을 때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도 안 생길 뿐만
버전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오메가3 하이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 왜냐면 ET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그래서 오메가3랑 같이 드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아.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는 많이 드시고 오메가3도 굉장히 괜찮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오메가3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아라키도닉 엑시드에 의한 염증 매개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ETA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관절염에 걸리신 분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메가3를 매일 한 알 정도 먹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 알 정도 먹고. 맞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는 아침에 먹나요? 저녁에 먹나요? 그건 상관없나요?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상관없고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게 좋고 요거는 식사하고 드시는 게 오메가3도 이왕이면 식사하고 드시는 게 아, 그래요? 저 공복에 보통 먹는 편인데. 공복에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네. 밥을 먹었을 때 우리가 지방도 같이 먹잖아요. 그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후에 드시라.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가끔 어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식사 후에 드시라 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냐? 아니에요. 그냥 공복에 드셔도 돼요. 관절은 오늘의 내 관절이 제일 좋다. 그 관절이 망가지는 속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제 같이 총립홍합처럼 이 논문이 엄청 많이 보고되어 있어요. 관절염과 관련해서. 그래서 보조제로서 이러한 초록잎홍합 같은 경우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초롱홍합 구독자 특가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평소에 이제 초롱홍합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006레스 초록잎 홍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006레스의 초록잎 홍합은 100% 뉴질랜드산에 100% 뉴질랜드에서 가공되었습니다. 보통 초록잎 홍합하면 다 뉴질랜드산이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호주에서 제조했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006레스 초록잎 홍합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제조되고 현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원산지만큼 중요한 게 함량이잖아요. 006건은 원물 함량이 25,000mg이고 비타민 D가 1000IU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1000IU는 25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보통 알기론 비타민 D 하루 충분 섭취량이 10에서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알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혈중 농도 정상화를 위해서 1000IU 25 마이크로그램 이상 드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고령자의 혈중 농도 안정 기준에 딱 맞는 006 랩스를 추천합니다. 초록잎 홍합의 구성은 3개월치, 6개월치, 9개월치가 있는데요. 한번 먹다 보면 3개월은 금방 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치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페이지에서 보시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도 아내와 육아하느라 손목이 자주 꺾이는 일이 많아서 고통스러운데 이 초록잎 홍합도 같이 챙겨 먹어서 관절을 보호하려고 해요. 관절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한 초록잎 홍합 서로 건강 특가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더보기란 클릭해서 가장 싸게 가져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박사학위도 받았고 약국에서 이제 근무도 하고 있고 약사로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근거 기반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그냥 이게 좋더라 하는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초록잎 홍합이라고 하는 이 천연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나라에서 여러 연구진들이 한 결과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초록잎 홍합을 통해서 관절염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염증 관리. 이 염증 관리라는 게 이제 현대인들은 과영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염증에 취약해요. 소위 말해서 살찐다라는 거는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성염증 관리가 현대인들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록잎 홍합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염증 반응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잎 홍합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천연물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지는 않나요?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작은 상처가 나도 예전처럼 잘 안 낫고 쉽게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게 다 면역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알게 되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면역 저하 신호거든요. 오늘은 면역이 떨어지면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버드가 20년간 밝혀낸 내용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24시간 365일 우리 몸속을 순찰하는 군대입니다. 피 속에만 면역세포가 500억 개가 있고 림프절, 장, 간까지 합치면 전체 면역세포는 5천억 개에서 1조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군대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가장 먼저 출동하는 면역세포가 대식세포라는 순찰 경찰입니다. 바이러스를 통째로 바로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형사과장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신호를 내립니다. 적군 출현! 출동하라! 출동하라! 그러면 킬러세포가 출동해서 적을 죽이고 B세포가 항체라는 미사일을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적이 또 들어오면 바로 잡아낼 수 있게 무기를 비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24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50대나 60대로 갈수록 이 군대가 점점 약해져요. 면역세포 자체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세포들도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의학용어로는 면역 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군대가 약해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여성 김땡땡 님이십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11월 초에 그냥 가벼운 감기에 걸리셨어요. 기침이 좀 나고 콧물 좀 나는 정도?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상이잖아요. 감기야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고 오히려 기력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딸이 오랜만에 들렀는데 엄마가 평소랑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줄고 멍하니 서 계시는 시간이 정말 많아진 거죠.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진단이 폐렴이었습니다. 폐렴하면 증상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침 많이 하고 그런 증상이 아닌데 폐렴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폐혈증으로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셨어요. 다행히 그 폐혈증에서 회복이 되셨지만 의사가 그러더라고 합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에 걸려도 기침이나 열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는 정도로만 느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폐렴 사망자의 95%가 65세 이상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노인 중증 폐렴은 사망률이 35에서 50%에 달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사망한다는 뜻이에요. 단순 감기로 우인하다가 큰일 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서울에 사시는 58세 여성 이모 씨입니다.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인정 많은 커리어 우먼이시죠. 그해 가을쯤 됐을 때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야근에 회식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해요. 좀 피곤하네 하면서도 쉴 틈 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왼쪽 옆구리가 뜨끔뜨끔 아프기 시작했다고 해요. 또 담에 걸렸나 하고 막 파스 붙이고 출근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왼쪽 옆구리에 빨간 발진이 띠처럼 올라왔습니다. 진통제로도 안 잡히는 통증이 시작됐고요. 병원에 가니까 대상포진이라고 해요. 대상포진?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면역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수두, 다들 아시죠? 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 활성화돼서 신경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칼로 쑤시는 것 같다고 해요. 이 분은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한 달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 환자의 10%에서 18%는 발진이 다 나은 후에도 신경통이 몇 달, 몇 년씩 지속된다고 합니다. 국내 대상포진 환자 수가 2020년 71만 명에서 2024년 75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19.1%가 증가했어요. 평생 3명 중에 1명이 대상포진을 경험하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 6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단순 피로인 줄 알고 넘기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통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부산에 사시는 62세 박모 씨입니다. 평소에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여름에 등산 갔다가 발가락이 좀 까졌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까짓 거 타고 연고 한번 바르고 끝! 그럼 다음에 낫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에 오른쪽 다리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 가니까 봉화지겸이었다고 합니다. 발가락에 작은 상처로 들어간 세균이 피부 깊은 곳까지 감염시킨 거예요. 바로 입원해서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으셨어요. 입원 기간이 무려 12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등산 한번 갔는데 12일은 병실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괴사성 근막염으로 갈 뻔했다고. 이 괴사성 근막염은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면역이 정상이면 발가락 작은 상처는 며칠이면 그냥 아물어 버리는데요. 근데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 작은 상처 하나만으로도
입원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진행되면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폐혈증 아까 말씀드렸죠. 폐혈증은 사망률이 20에서 35%고 폐혈성 쇼크까지 포함하면 40%에서 60%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발에 작은 상처 하나가 인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요. 인천에 사시는 54세 최모 씨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두드러기가 가끔 올라오는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 알레르기인가 하고 약을 먹고 넘기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머리를 빗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고 합니다. 뒤통수에 이 동전만한 크기로 머리가 동그랗게 사라진 거예요. 땜빵 난 것처럼요. 병원에 가니까 원형 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에서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는데요.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이었습니다. 루푸스는 면역세포가 혼란을 일으켜서 본인의 피부, 관절, 신장, 심장까지 공격하는 병이에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두드러기로 시작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관절이 붓고 얼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올라오고 면역은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서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면역이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한번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이 망가진다는 건 단순히 감기에 자주 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면역에 좋은 음식부터 찾으세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면역을 살리려면 면역을 죽이는 것부터 끊는 게 먼저입니다. 하버드가 20년 동안 면역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면역의 진짜 적은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잠깐이면 도움이 돼요. 근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직접 억제합니다. 면역세포가 일을 못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사례 기억나시나요? 몇 주 동안 야근하다가 대상포진 걸리신 분.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바로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거나 대상포진이 발현되는 게 몸이 보내는 신호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면역세포는 잠자는 동안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최고조에 달해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만 잠이 부족해도 NK세포 활동이 70%까지 떨어집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나쁘면 면역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는 습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면역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겁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세 번째, 과식과 가공식품입니다.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과식은 면역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저희가 흡수해야 될 양 이상의 것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똥으로 가잖아요. 근데 똥이 오래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몸에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과식하면 우리 몸은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면역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아요.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이게 들어가면 만성염증이 폭발하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쌓이면 면역세포가 지치고 지친 면역세포는 적을 못 잡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음주와 흡연이에요. 술 한 잔만 마셔도 면역세포의 활동이 24시간 동안 떨어집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호흡기 면역을 몇 시간 동안 마비시켜요. 특히 흡연자가 폐렴에 걸리면 비흡연자보다 사망률이 4배나 높아집니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모든 바이러스를 막는 게 호흡기 점막의 면역인데 담배 연기가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하라는 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과도한 운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의외죠. 운동이 좋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등산 매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50대, 60대인데 매일 등산하시고 하루 2만 보씩 걸으시고 체력보다 더 많이 운동하시게 되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해요. 면역세포도 같이 공격받아서 약해지는 겁니다. 운동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냐면 땀이 살짝 날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면역의 5가지 피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줄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면역을 채워야 되잖아요. 50대, 60대로 갈수록 나쁜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는 면역을 다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 자체가 나이 들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면역 노화는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면역세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는 분들은 이미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50대 이후 면역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50대 이후 면역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3가지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드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시진 않으신가요? 예전엔 며칠이면 낫던 게 이제는 한 달도 가고 안 그러던 무릎이 시큰거리고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요. 그러면서 주변에는 큰 병 걸렸다는 소식도 자주 들리시죠? 오늘은 서울대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이 강조하신 안 아프게 늙는 법 핵심 3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부터 옛 어르신들의 지혜까지 제가 제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자, 안 아프게 늙는 법 첫 번째는 공격 인자를 줄이는 겁니다. 공격 인자가 뭐냐?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나쁜 음식, 담배, 술,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를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도덕책 같은 얘기로 듣고 계세요. 이승훈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이 말 듣고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전부 과학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장암 위험 요인이 뭔지 아시나요? 붉은 고기, 가공육, 운동 부족, 비만, 담배, 술이에요. 이거 보면 또 이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네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위험한지 원리를 알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대장의 역할 뭘까요? 몸이 이건 안 먹을래 하고 버리는 변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 오래 머물수록 그 안에 나쁜 성분이 대장벽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이 왜 나쁘냐면 변이 나가는 속도를 늦춰서 대장에 오래 머무르게 하니까요. 담배가 왜 나쁘냐? 독소가 대장벽 면역세포를 악화시키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변이 빨리 나가게 하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공격 인자를 줄여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5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 댄 뷰트너가 발견한 블루존이라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오키나와, 두 번째는 이탈리아 사르데나, 세 번째는 그리스 이카리아, 네 번째는 코스타리카 니코야, 다섯 번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입니다. 이 5곳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하버드대의 공중보건대학원과 일본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연구했는데요. 오키나와 식단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4%나 낮았습니다. 만성염증 수치, 혈압, 혈당까지 더 안정적이었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오키나와 사람들에겐 장수 유전자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이런 곳에는 장수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유전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오래 살까요? 바로 공격 인자를 줄이는 식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가 80% 차면 수저를 놓아라 라는 뜻이에요. 미국 태평양 연구소에서 연구했는데 바로 이 음식 제한, 열량 제한이 장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진짜 재밌는 건 오키나와 사람들의 하루 야채 섭취량은 일본 내에서도 최하입니다. 야채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적게 먹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이게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소식 다수,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격언입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도 음식 유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과 옛 지혜가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요. 2024년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남성 비만율이 61.7%예요. 40대 남성 10명 중에 6명이 비만이라는 겁니다. 50대, 60대로 갈수록 만성질환자가 폭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40대 때 잘할 거예요. 그쵸? 먹는 양이 너무 많고 담배, 술,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50대 이후에 안 아프게 늙고 싶으시다면 60대,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몸에 들이는 공격 인자가 뭐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안 아프게 늙는 법 두 번째는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겁니다. 공격수가 있으면 방어, 수비수가 있어야겠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병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몸의 방어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교수님이 강의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축구 경기와 같다. 공격수가 들어오는데 수비수가 잘 막아내면 골을 안 먹어요. 근데 수비수가 약하면 공격수가 약해도 골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게 늙으려면 공격 인자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공격 인자, 뭐 담배, 술, 스트레스, 뭐 붉은 고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방어 인자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혈관, 좋은 수면, 운동, 그리고 인간관계예요. 근육, 혈관, 좋은 수면, 운동은 다 알고 있지만 인간관계라니 정말 의외지 않나요? 근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가 193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8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결론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50세 때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건강했습니다. 돈, 명예, 학벌,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인간관계가 노년 건강을 더 잘 예측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중년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고 수명이 더 짧았어요.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고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킵니다. 이 코르티솔이 면역세포를 직접 억제해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거나 대상포진이 발현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바로 그대로예요.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즉기상, 사즉기결, 우즉기난, 공즉기하.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솟구치고 슬퍼하면 기가 흩어지고 걱정하면 기가 막히고 두려워하면 기가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음 상태가 몸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한의학에서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블루존 연구에서도 재밌는 공통점이 발견됐는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모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 아닙니다. 평생에 친구 5명을 만들어서 함께 늙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냐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마을 광장에 나와서 이웃들과 수다를 떱니다. 그리스 아카리아 사람들은 수시로 모여서 허브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정원을 가꿔요. 이게 다 방어 인자를 키우는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어 인자가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근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체력보다 더 많이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해 줍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원을 가꾸고 걷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동의보감에도 행보양생, 행보익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걷는 것이 양생이고 걷는 것이 기운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방어 인자를 키우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걷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잘 자고 근육을 챙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아프게 늙는 법은 2가지로 정리됩니다. 공격 인자를 줄이고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것. 이 2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공격을 막고 내 몸을 지키는 균형. 외부의 적은 차단하고 내부의 힘은 키우는 시스템. 이게 바로 면역이에요. 면역이라는 단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역병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병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늙어도 아프지 않게 늙는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선 이미 2000년 전에 같은 말을 했어요. 정기 존내 사불가간. 정기가 몸 안에 충만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기는 우리의 몸의 방어력, 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죽음의 기라고 하죠. 결국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가 현대의학에서의 면역이고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기가 현대의학의 공격인자인 겁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늙는 법의 본질은 결국 면역이에요.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는 분들은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SOS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공격은 너무 많고 방어는 부족하다라고요. 그래서 50대, 60대로 갈수록 면역을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면역세포 자체가 나이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의학용어로는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평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면역을 챙기셔야 됩니다. 50대 이후에 면역 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3가지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안 아프게 늙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격은 줄이고 방어를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역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